자, 10월 혁명 딱 이렇게 일으키고 성공한 뒤 러시아는 그럼 어떻게 변하나요? 예, 10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모든 권력은 전면적이고 독점적으로 노동대중과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 소비에트에 속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비에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 예, 소비에트는 러시아로 평의회를 말합니다. 소비에트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는데요. 당시 그 총파업을 지휘하기 위해서 공장마다 노동자 대표를 뽑아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에 소비에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황제를 끌어내렸던 2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소비에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에 레닌은 노동자와 병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비에트가 새로운 정부의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당시 레닌이 한 말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Что такое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сущность? Это ее привлекающий к себе рабочих каждой страны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прежде государством управляли так или иначе богатые или капиталисты, а теперь первый раз управляют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том в массовом числе как раз те классы, которых капитализм угнетал. 자, 레닌은 노동자, 병사, 농민과 같은 대중들의 대표인 소비에트가 의회를 대신하는 국가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분과 특권을 폐지하고 재산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그럼 이후 러시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게 뭐지? 예,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뭐지? 치우는 거지? 예, 맞습니다.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이 과거의 특권 계급이었어요. 혁명 정부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리려고 일부러 과거의 특권층이었던 사람들에게 거리에 눈을 치우게 만듭니다. 부르주아한테 치우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세상이 완전 달라졌네. 예.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응? 뭐 하는 거지? 계급장 떼는 거 같은데? 예, 교육장 한다는 거.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므로 군대에서도 계급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명령을 하지? 그래서 장교와 병상은 평등해야 되고 견장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진 세상에서는 이 견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레닌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조치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르주아와 귀족들의 집과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유재산 없애는 예. 거군요. 귀족들은 날벼락이 었겠네. 그러니까 몰수된 지주의 저택에 들어온 농민들이 지주의 곳간에 있는 곡물을 반출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림과 책, 조각 같은 예술품들을 특권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죄다 부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세상이 완전 뒤바뀌면서 이 예. 특권층들은 진짜 완전 날벼락 맞은 것처럼 적응하기 힘들었겠어요. 예,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제 빈 털터리가 된 귀족과 부르주아즈는 생존을 위해서 이제 발버둥쳐야 했는데요. 당시 러시아의 한 귀족은 이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내어주고요. 밀가루 한 포대를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와. 이런 변화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도주하기도 하는데 1920년대 초에 베를린, 파리는 러시아의 몰락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이 무려 200만 명 가까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그랬겠네요. 해외로 많이 갔겠네요. 일리아 씨,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됐나요? 일단 신분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호칭이 통일됐어요. 러시아어로 나바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공지, 동무 이런 호칭을 다 통일해서 다 서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에바 씨,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또 있다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아. 아마 들어보셨을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로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나오는 지바고. 그런 작품이었고, 네.
닥터 지바고가 이제 파스테르나크라는 소설가가 쓴 작품인데 이때 당시에 딱 러시아의 어떤 격동기 시기를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그 제1차 세계대전의 군의관으로 또 참전을 한 유리 지바고의 인생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교수님, 레닌이 혁명 때 중요하게 내세운 게 전쟁을 빨리 끝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쟁이 어떻게 됐나요? 끝냈나요? 그 레닌은 그 맨셰비키가 전쟁을 지속하자고 하다가 완전히 인기를 잃어버린 것을 봤는데 달리 행동할 수 없었겠죠. 약속대로 더 이상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 조금만 있으면 끝날 텐데. 예, 그리고 10월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18년 3월에 전쟁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독일을 비롯한 적국과 강화 조약을 맺기로 하는데요. 이게 바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강화 조약입니다. 러시아의 서부 영토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약 70만 제곱킬로미터에 다다르는 규모인데 남한 영토가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남한의 영토의 7배에 해당하는 땅을 독일에 떼어주고서야 비로소 전쟁에서 빠질 수 있었던 그냥 땅을 것입니다. 줬다고요? 예, 아이고, 국민들이 반대했겠다. 예, 근데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불합리한 조약인데 예. 레닌은 이걸 왜 받아들인 거예요? 국가로서는 이게 엄청난 출혈이자 손해일 텐데요. 대중들이 워낙 전쟁에 그 신물을 내고 지긋지긋하니까 거의 항복 선언인데. 예. 그래서 전쟁을 종식한다는 것이 레닌이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국 독일이 내미는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볼셰비키 정부는 전쟁에서 철수하고 또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표방한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야. 볼셰비키가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러시아 내전이 터졌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레닌의 볼셰비키당 집권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이 내전을 일으켰는데 레닌에 의해서 밀려난 정적인 맨셰비키를 비롯해서 황제의 복권을 원하는 왕당파 세력, 심지어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도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의 반혁명군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무려 3해 동안 이어진 처절한 전쟁이었어요. 야, 3년. 이거 그냥 전쟁인데요, 다른? 내전. 예. 끝나지 않아. 이에 볼셰비키 정부는 붉은 군대를 조직해서 반혁명군에게 대항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막 정부가 수립된 후라서 안정되지 못했고요. 자금도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볼셰비키 정부는 내전 시기에 특산물을 수출해서 모자란 전쟁 자금을 충당했는데요. 이 특산물은 무엇일까요? 아, 정답. 예, 지원 씨. 러시아는 대게죠. 대게. 킹크랩. 킹크랩이죠. 예. 대게가 그 블라디보스톡 쪽의 특산물이긴 한데 아, 그래요? 러시아 전체의 특산물이 하긴 좀 그렇죠. 정답. 자, 규현 씨. 보드카. 보드카 오답입니다. 아, 조합이 좋겠는데. 보드카 한 보드카에- 잔에 대게. 정답. 혜성 씨. 그 러시아 사람들 털모자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예. 뭐 밍크나 모피 같은 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아 근데 두 분은 아시겠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요. 네. 음식입니다. 아 먹는 거. 예. 엄청나게 비싼 고급 음식. 정답? 에바 씨. 캐비어? 상활? 에바 씨 정답입니다. 캐비어. 재정 충당을 위해서 볼셰비키 정부가 수출한 것이 바로 세계의 3대 진미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는 바로 캐비어였죠. 고급 캐비어는 러시아 카스피해에서 90% 이상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식료품이고요. 최상품일 경우에는 한 스푼에 4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스푼에. 최상급이요. 최상급. 예.
근데 혁명 때문에 귀족이 몰락하면서 이 캐비아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고급 캐비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것이에요. 이러니까 볼셰비키는 캐비아를 내다 팔아서 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짭짤했나 보다. 이렇게 내전이 터진 지 그 2년 뒤인 1919년에 붉은 군대는 무려 500만 명 병력의 대군으로 발전을 합니다. 500만 명. 결국 레닌의 붉은 군대가 3년간의 치열한 사투 끝에 내전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 그 러시아 전역을 피로 물들인 내전이 끝난 뒤에 볼셰비키 혁명 정부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922년 12월 30일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을 탄생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소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공화국들이 더해져가지고 세계 지표면에 6분의 1이나 되는 영토를 차지한 넓다. 거대한 연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소련의 초대 지도자가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한 건데 주위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 당시 소련의 탄생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바라봤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 난리 났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자, 이건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기사인데요. 다양한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소련이라고 하는 세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영국의 기사인데요. 소련 정부가 자본주의를 원하는 러시아인들을 탄압한다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셈이죠. 와. 화난 것 같아요 지금. 네. 화났어. 이처럼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시작을 주목했고요. 이것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던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0월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소련 수립 2년 만인 1924년 1월 21일 53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한 것이죠. 아, 일찍 하셨네. 에바 씨, 레닌이 갑자기 사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기보다 일단 1918년에 레닌이 이제 모스크바의 한 농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서 차에 오르다가 저격을 당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건강 악화가 되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레닌이 있어요. 90점인데 큰일이네.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레닌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니까 소련은 곧 새로운 인물이 장악하게 되는데 바로 독재자가 되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그러니까 스탈린은 레닌의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얻고 체제의 선전도구로 활용하려고요. 레닌의 주검을 방부 처리해서 전시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레닌 우상화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이것을 보내서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각지라는 게 세계 세계 예, 각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계의 유명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답. 규현 씨, 레닌의 머리카락? 머리카락 네. 땡입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피 P 아닙니다. 정답. 규현 씨, 우리 검사할 때 항상 자주 하는 예. 소변 검사. 소변. 순간은 모았어요? 규현 씨, 땡입니다. 무자비하게. 네. 정답. 자, 일리아 씨, 뇌. 뇌. 일리아 씨 정답입니다. 네? 아, 예. 뇌를 보냈다고. 아니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레닌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냐
라는 생각에서 이제 뇌를 해체를 해서 분석을 하죠. 충격. 레닌의 뇌를 무려 3만 조각 이상으로 쪼개서 말도 안 돼. 세계 각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예. 이게 뭐예요?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걸로 뭘 하라는 겁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레닌의 뇌를 정밀하게 검사했더니 다른 사람의 뇌와 별 차이가 없었다. 에이, 평범했다는 것이죠. 뭐 시시한 결론이네요. 예. 자, 이후에 소련은 광활한 영토에서 얻는 풍부한 자원과 또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승전국이 되면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엄청난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탄생한 지 70년 만에 해체되고 만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련 연방이 오늘 밤 공식으로 소멸됐습니다. 민족과 언어, 문화가 다른 공화국들을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굴레로 묶어놓은 소련은 사회주의의 체제 모순과 민족주의의 분출로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권 15개 공화국 가운데 11개 공화국 정상들은 오늘 밤 소련 연방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독립국가 연방 창설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70년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 저렇게 깃발이 내려가는구나. 그렇죠. 상상이 안 간다. 자,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는 결국 실패한 사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러시아가 세워지게 되죠. 일리아 씨, 그럼 소련이 이제 딱 붕괴된 뒤에 러시아가 이제 딱 생기면서 분위기는 초반에 어땠어요? 엄청난 혼란이었어요. 혼란의 연속이네, 그냥 계속. 네,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고 또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그 초1, 뭐 초2 정도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선생님이 우리가 항상 여태까지 썼던 나라 이름을 쓰지 말랬어요. 예전에 있었던 호칭 중에 뭐 동무, 동지, 따바리시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리고 또 당시에 전 사회로 보면 또 뭐 화폐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회가 전체로 패닉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혼란이었죠. 진짜 그랬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